전문가님,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네. 저는 약간 체감상으로 좀 시간이 더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좀 있었고 음. 또 미국 증시는 2거래일 동안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좀 중국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좀 지지부진한 좀 소극적인 뭐 오르면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지치는 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네, 금요일 날부터 좀 시장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네, 금요일 날 그때가 음, 주가 지수는 좀 적게 빠졌거든요. 네, 약보합권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고 그때 하락할 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음, 거의 마이너스 6%에서 7%, 더 네, 심한 건 12%까지 빠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한 심리가 상당히 좀 내재되어 아, 있다. 이런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많이 빠지는 그런 그렇죠. 게요. 네. 네, 그다음에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고 네, 오늘 시장도 그렇거든요. 어제 네, 시장도 상승은 했지만 네, 중간에 재미가 없었죠. 음,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오늘 같은 시장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음, 보합을 생각하고 그 방송에서도 네, 아침 방송에서 보합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합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완전 보합이에요. 지금 네, 0%로, 네.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음, 물론 미국 시장이 올라갔지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완전히 음, 달라졌어요 이제. 네,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해가지고 강원도 네, 레고랜드 PF, 있잖아요. 네. 그거 이슈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준비는 해야 하는데 네, 이것으로 좀 보면은 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 이게 어, 이슈가 큰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부동산 방송도 하잖아요. 근데 네. 어제 이 내용을 다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이건 이게 이제 음. 제가 제일 처음에 네. 저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 준비를 할 때 네. 과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네. 단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막 그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 네. 어, 우선 간단하더라고 이게. 아, 그래요? 네, 간단해요. 그냥 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 이쪽에서 돈을 빌리고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이 하나 있는데 음. 거기다가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 돈을 빌리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증권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는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회사가 다른 데 같은 은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용으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용이 아니라 네. 그냥 이거 하고 수익금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음. 만약에 너한테 문제가 있으면 음. 내가 나중에 돈을 마련해서 갚을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들, 아예 중소형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서울 쪽보다 지방 업체들이 더 이런 경우가 그쵸. 많기 때문에 네. 지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형이잖아요, 네. 건설에다가. 그래서 도산의 위험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네. 지금 정부에서 50조를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네. 물론 50조로 막을 수는 있겠죠, 우선은. 네. 그렇지만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IB 투자,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채권을 이게 부실 채권이고 부도가 네. 날 건데 음. 이것을 넘기고 있거든요, 계속.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게 이게 네. 정상적인 채권이라 하고 이월을 네. 시키는 거죠, 계속. 아, 이월 시켜버리니까 한 달 네. 차이로 이월 시키니까 네. 이게 계속 뭐 양호한 주식 채권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부실 채권이거든요. 네.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돈은 쏟아붓는데 어, 이건 숨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럴 수도 시기인가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50조가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는 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 골마 있는 게 이게 음. 터지지 않을까
한 번에 터지면 네. 조금 위험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네. 아예 긁어내야죠, 전부 다. 어, 긁어내면서 네. 그 50조라는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네. 건전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음. 건전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꼭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단지 네. 뭐냐면 강원도라는 네. 지방자치제가 자치단체가 그게 믿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네. 의외로 나는 돈을 못 갚겠다 이렇게 네, 해버리면 맞아요. 일반 사람들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공인된 네. 그런 지자체에서도 국가라고 생각하도 무방한 그죠.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니까 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우량한 회사채라든지 우량한 공사채가 이렇게 네. 나와도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더 높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쪽으로는 더 부실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벌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도려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우선은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50조 원을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네.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사실 대외적으로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그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했다라는 기사 취지로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해결됐고 또 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건설주나 금융주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좀 그냥 급하게 메꾸는 식의 그런 조치인 건가요?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내부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들 지금 50조 투입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을 네. 투입해서 잡는 네. 거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실까지 네. 찾아내서 그리고 그런 부실한 채권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뭐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거래를 막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되면 좀 건전한 채권 네.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게 좋은 제도 같지는 않거든요. 좋은 제도 같지는 않은데 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좀 자본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부동산이 화랑 때는 좋습니다. 화랑 때는 무지하게 좋은데 이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최근 논란이었던 이 레고랜드 이슈 관련해서 PF 관련한 그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봤고요. 오늘 이슈가 너무 많은데 또 이어서 어떤 이야기도 다뤄볼까요? 오늘은 아까 레고랜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는데 네. 이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좀 축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좀 보실 수가 있죠. 네, 11월에 예정된. 그렇죠. 11월 네. 중간선거가 예정이 돼 있죠. 네. 중간선거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서치로 해서 나온 건데 네.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중간선거 다음에 수익률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중간선거 직전에는 이렇게 빨간불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전문을 좀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네, 아마 이거, 네, 그거. 이거 네, 네. 내려서,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지금 흐름들을 좀 보시면 네. 거의 이제 검정색이에요. 빨간색은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위험한 거니까 네, 그렇죠. 마이너스에 대한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중간선거 이후에는 거의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3개월
때는 이렇게 올랐고 1년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오. 올랐거든요. 거의 다 올랐네요. 그렇죠. 1년 후에는. 예. 그래서 조 바이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 지금 보니까 중간선거 직전에 네. 마이너스 19.9%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중간선거 이후에는 네. 이게 뭐 바로 이제 빨간불로 그 플러스권으로 바뀌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11월 이후에 그전에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선거 이후에 네. 흐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네. 근데 그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공산당 쪽에 이제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공화당 쪽이에요. 네,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공화당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추진하는 것과 좀 반대적인 그죠. 산업에서 예. 추세가 좀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죠.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 좀 달라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맞아요. 친환경. 네.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의외로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공화당 쪽이 이기지 않나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네. 미국에서 그대로 법안을 통과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혜를 앞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네.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중국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거거든요. 네, 시진핑 그렇죠. 3연임으로 새로운 공산당 정부가 출범을 그죠. 이제 지도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전까지는 좀 시진핑과 좀 반대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7명 모두가 그죠. 다 그 시진핑과 한 뜻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더 폐쇄적이고 더 그런 가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그 시진핑이 지금 원하는 게 이제 분배 정책이라 해서 네. 예전에 우리 이제 공산당 사회주의 이걸 배우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생산을 해서 똑같이 나누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되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우리 이제 그 민주주의 경제 사회를 한번 맛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네. 중국 쪽 입장에서도 일반 그 대중들이 생각할 때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분배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뭐 사회에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조금 더 억제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조금 뭐 러시아나 중국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반대되는 세력들의 네. 뭐 대기업이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네. 무조건 숙청해버리고 뭐 지도세 뭐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중국도 좀 더 그걸 강화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부 결속을 좀 다지고 네.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이 조금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위안화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양책을 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 3월에 양해가 시작되는데 네. 양해가 시작되면은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지금 시진핑의 3기 집권 네. 세력들이 이제 부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 전에까지 이제 좀 공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경제 부양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내부 결속 그렇게 다진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대만 통일이 지금 네. 우선 얘기 나오고 있죠. 과제잖아요. 네. 근데 대만 통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산이라든지 평택 네.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네. 미군 기지가 있고 일본에서는 오키나와가 있거든요. 음. 오키나와가 있는데 그 모든 그 뭐 공군 네. 그걸 오키나와 쪽으로 옮기거든요.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미 이제 방호 수요 조약이 있어요. 네. 미국 한미 방호 수호 조약. 그렇죠. 네. 미국도 그런 게 있고 음. 일본도 그런 게 있고. 음. 근데 이제 오키나와라는 데가 음. 한마디로 그 미국 땅은 아니지만 네. 미국 땅 네, 같은 영향을 그런 받는, 영향을 네.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산이나 평택처럼. 네. 그래서 오산, 평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포격을 받으면 네. 뭐 우리는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고 네. 미국도 당연히 나설 거고 그러면 또 여기서 오키나와가 포격을 당하면 그 미국 땅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미 방호 수요 조약에 의해서 우리도 참전을 해야 돼요. 미국이 공격을 당했기 네.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시진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태평양 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제 대만이라는 곳이 딱 가운데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네. 그 밑에가 말레이시아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대만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둘이 싸우게 되면 그쵸. 미국이 이겨요. 네. 근데 이 대만 해협에서 싸우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네. 18번 돌렸는데 18번 다 중국이 승리를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넣겠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항공모함이라든지 어떤 뭐 무기 체계가 오게 되면 네.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그쪽에다가 다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네. 그래서 우선은 전쟁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말이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중국이 대만 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대만 쪽으로 계속 그 군사 무기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또 그쪽이 또 신경 쓰고 있잖아요. 두 군데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하겠지만은 네. 그 군사력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아무리 네. 합작을 하더라도 네.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전문가님과 방송하는 화요일 날에는 되게 새롭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진핑 3연임으로 또 이거 중국과 대만에서 미국과의 갈등 이슈가 또 시장을 또 짓누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 홍콩 항생지수가 6% 넘게 급락을 했고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말씀해주신 건 되게 흥미로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보면서 그쵸?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되겠죠, 전문가님?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지금 현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워낙 지금 열세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좀 뻗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러시아의 모든 전력들 다 보여줬어요. 네. 다른 서방세계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그렇게 강할 줄 알았는데 종이호랑이식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믿고 있었는데 의외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러시아 쪽에서 뭐 원유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중국 쪽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때 그 대만에 대한 야욕은 더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또 있어요. 네. 미국에서 반도체법으로 해서 네. 반도체를 막았잖아요. 네.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네, 것을. 그렇죠. 근데 대만에는 커다란 반도체 공장이 있죠. 네. TSMC라고. 그래서 대만을 복속을 시키면 그것은
거꾸로 역으로 이제는 미국에다가 음. 반도체를 아.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느냐.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이제 미중 갈등 속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 우리 센조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좀 반도체 업황에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업종의 호황은 아닐 것 같고 네, 우선은 상대적 반사적인 반사 이익? 우선은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빠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계속 가고 있지만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생산을 계속적으로 뭐 세계 1위 기업을 계속 지킬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쪽에서 계속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우선 1차적으로는 뭐 TSMC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네. 대만 쪽으로 해서 전쟁이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어느 정도 제재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선 반사적인 이익은 있겠지만 그게 반사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만 그냥 작다. 네. 삼성전자도 빠졌네요 많이. 지금은 0.35%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중소형주 같은 건 그런 게 나오는데 대형주 같은 건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빨간색 화살표가 좀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도 좀 나왔었고 여기서도 좀 나왔죠. 최근에 나온 다음에 지금 저점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21선 맞추면서.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1선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61선은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6만 원대까지는 한번 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6만 원대 올라가면 한 6만 3천 원대까지는 한번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6만 원대가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요? 6만 원대까지 한번 갈 것 같아요. 112선까지는 한번 네.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뭐 반짝이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전에 여기서 나왔던 5월달에 나왔던 이것은 네. 61선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7월달에 나왔는데 또 61선 맞고 내려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월달에 초에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또 61선을 또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61선을 또 이렇게 세 번째까지 맞지는 않고 네. 한 번 정도는 6만 원대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와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사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도 코스피 현재도 외국인은 매수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종목별 투자자 보면 지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지금 투신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과 투신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연기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이런 식이고 네. 금융 투자는 별로 이제 생각 안 하는 거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투신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양은 아니지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조금 더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흐름이 지금 변동성 지수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변동성 지수가 20에서 29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중간선거나 연준의 그 금리 인상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에서 29 정도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을 좀 보기가 힘들다. 분봉상으로 좀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변동성 지수 1분봉을 보시면 네. 그 흐름이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얘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네. 이 변동성 지수가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공포 지수예요. 네.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네. 그 공포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이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한번 변동수 지수를 네. 지금 변동수 지수 여기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수 지수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죠. 네, 그러네요. 등락폭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지수가 내려가겠죠. 네. 그러나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끝났거든요. 네. 밑으로 내려오고 끝났으면 이것은 불안하기 그다- 끝이 났다. 그래도 이제 변동수 지수는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거고 아, 내려오면은 네. 그나마 불안감이 좀 적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네. 이게 변동수 지수가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보합이라든지 상승을 약간 해주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튀어오를 수는 있는데 단지 시장이 금요일부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작게 음. 가지고 가는 게 좋고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 지난주 화요일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도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음. 내 종목이 못 올랐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네. 그리고 난 후에 그 종목을 더 가져갈 건지 안 가져갈 건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네. 식으로 지금 20에서 29선까지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서 있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죠.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중간선에 있어요. 중간선에 있지만 공포지수는 좀 높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뭐 29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뭐 지금 커다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그죠.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71포인트까지 나왔고 네.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까지 뭐 71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고 거의 이 정도에서 가지고 갈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면 네. 이 공포지수는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그쵸. 이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면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 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면 어떤 정세가 좀 안정화되고 그동안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좀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